1983년 7월 17일 일요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장마의 끝자락 비가 천천히 도시를 덮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던 서울 속에서도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좁은 골목 안에 머물러 있었죠. 통금이 풀린 지 1년 반, CCTV도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간호사 이정희 27. 그녀는 그날도 흰 가운을 입고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차트를 정리하고 주사기를 소독하고 언제나처럼 환자들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 미소가 마지막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 3시 20분 동료 간호사가 복도 끝에서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부르세요. 그 한마디 후 이정희는 흰 가운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엔 그녀의 가방과 신분증 그리고 막 받은 월급 봉투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지요. 도심 한복판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그녀를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1983년의 서울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골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통금이 풀린 지 1년 반, 거리는 자유로워졌지만 마음은 아직 그늘 속에 있었지요.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신문지를 머리에 덮었고 노란 가로등 아래엔 습기와 한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시절 병원은 작은 사회였고 흰 가운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공덕동의 박현수 내과의원은 그런 시대의 단면이었습니다. 3층 건물의 2층 전체를 쓰는 병원으로 아침이면 환자들로 대기실이 가득 찼습니다. 의료보험이 막 시작되던 시절이라 사람들은 아픈 곳을 쥐어잡고도 줄을 섰지요. 그 안에서는 서열이 분명했습니다. 원장은 신처럼 존중받았고 간호사들은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흰 옷을 입었지만 그 흰색 안엔 수많은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정희 27살의 간호사였습니다. 충남 천안의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 언니가 공장에서 번 돈으로 간호학교를 마쳤습니다.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신당동 단칸방에 살았지요. 월급은 15만 원이었습니다. 방세와 식비, 그리고 고향에 붙일 돈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성실했습니다. 새벽 6시 반이면 일어나 버스 2번을 갈아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친절했고 주사 놓는 솜씨가 좋아 정희 선생님 손은 안 아파요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엔 도시락을 먹으며 낡은 문학 잡지를 읽었고 퇴근 후엔 혼자 남산을 걸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자신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살아가던 여성이었지요. 동료들은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말이 적고 조용했지만 언제나 먼저 나서서 힘든 일을 도왔습니다. 환자가 토하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갔고 밤 당직도 자주 자원했습니다. 그녀는 늘 침착했고 환자들에게 신뢰받는 간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의 이면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1981년 가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현수 38살의 원장이었습니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친 뒤 개원을 했습니다. 말쑥한 차림과 부드러운 말투, 환자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친절한 의사였지요. 그는 결혼 10년 차였고 약사인 아내가 병원 1층에서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유치원생 딸이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남산타워에 올랐고 명절이면 부산 큰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누가 봐도 모범적인 가장이었고 완벽한 인생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그의 결혼은 오래전부터 균열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냉정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수입과 약국 매출을 꼼꼼히 따졌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일만 잘하면 돼요. 그들은 한 집에 살았지만 이미 서로 다른 길 위에 있었습니다. 박현수는 그 공허함을 병원 일로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다
이정희를 만났습니다. 1981년 10월 독감 환자가 몰려오던 시기였습니다. 간호사들은 교대로 밤샘 근무를 했고 정희도 일주일에 3번은 병원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복통을 호소하는 중년 남성이 응급으로 실려왔습니다. 박현수가 직접 진료했고 정희는 그를 도왔습니다. 환자가 안정을 찾은 건 새벽 1시였습니다. 박현수는 담배를 피우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정희도 그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담배 연기가 남아 있었고 박현수가 난간에 기대에 서 있었습니다. 못 주무세요? 당신도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 두 사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자주 옥상에서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우연이었지만 이내 약속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밤 옥상 구석에 작은 전등이 켜지면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정희는 당직을 자원했고 박현수는 서류 정리가 남았다고 말하며 병원에 남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향 이야기, 젊은 날의 후회,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고백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짧아지고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선을 넘었습니다.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이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녀의 하루엔 그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좁은 단칸방,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저녁. 그녀에게 박현수와의 시간만이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박현수는 말했습니다. 아내와는 끝났어요. 서류상으로만 부부예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내가 책임질게요. 정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982년 가을, 병원 안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선생님이 요즘 이상해. 원장님이랑 자주 얘기하더라.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의심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1983년 초 정희는 물었습니다. 언제쯤 이혼하실 거예요? 박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그 말이 반복될수록 그녀의 마음은 불안해졌습니다. 3월, 원장의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옥상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박현수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저한테 한 말 다 거짓이었나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그 대답은 마지막 위로이자 거짓이었습니다. 6월, 정희는 친구에게 털어놨습니다. 언니, 나 이제 그만하려고요. 친구는 말렸습니다. 잘 생각했어. 그 사람은 안 바뀔 거야. 당신만 다쳐. 하지만 정희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4년 동안 함께한 병원이었고 박현수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1983년 7월 초 두 사람은 다시 다투었습니다. 정희는 결단을 요구했고 박현수는 회피했습니다. 옥상에서의 만남은 줄어들었고 병원 안 공기는 차가워졌습니다. 7월 15일 정희는 사표를 썼습니다. 하지만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일요일에 원장님이랑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 거예요. 그때 답을 못 들으면 월요일에 그만둘 거예요. 그리고 1983년 7월 17일 비가 내리던 일요일 오후 3시 20분 박현수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정희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날 이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83년 7월 17일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신당동의 좁은 단칸방, 낡은 거울 속의 얼굴은 유난히 수척해 보였지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 도시락과 지갑, 그리고 봉투 하나를 넣었습니다. 겉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지만 그 안엔 그녀의 마지막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7시 40분, 정류장에는 회색 구름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261번 버스를 타고 을지로에서 내렸고 다시 갈아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공덕동 병원 앞에 도착한 시각은 8시 20분이었습니다.
비는 막 내리기 시작했지요. 일요일이었지만 병원은 문을 열었습니다. 주말 진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였습니다. 평일보다 조용했지만 주중에 시간을 내지 못한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흰 가운을 걸치고 환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출근한 직원은 6명뿐이었습니다. 원장 박현수, 당직 의사, 간호사 2명, 조무원 1명, 청소 아주머니 1명이었죠. 오전 내내 병원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환자의 혈압을 재고 주사를 준비했습니다. 박현수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아무 일 없는 듯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흘렀습니다. 평소엔 수고했어요라던 인사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정희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박현수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11시 무렵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병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희는 가방 속 봉투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편지예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정리할 게 있어서요. 점심시간 직원들은 1층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MBC에서 방영 중이던 주말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정희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그녀는 물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후 1시 비는 더 거세졌습니다. 마지막 환자가 돌아간 뒤 병원은 고요해졌습니다. 박현수는 직원들에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우산을 챙겨 병원을 떠났습니다. 조무원 박영숙은 마지막까지 남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3시 10분 박영숙이 정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저 먼저 갈게요. 정희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가요. 그때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현수가 복도로 나왔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선생, 정희 씨 좀 보내주세요. 잠깐 이야기 좀 할 게 있어서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박영숙은 간호사실로 들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원장님이 부르세요. 정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녀는 흰 가운을 그대로 입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방과 지갑, 그리고 월급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뜯지도 않은 상태였지요. 정희는 복도를 걸어 원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끝으로 노크를 2번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흰 가운의 자락이 문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박영숙은 계단을 내려가며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시계는 오후 3시 2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펴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날 이정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 김순자가 출근했습니다. 병원 문은 잠겨 있었고 박현수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2층으로 올라갔고 곧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정희의 가방과 월급 봉투, 그리고 지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던 가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점심, 청소 아주머니가 배수로를 청소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흰색 간호화 한 짝이었습니다. 진흙에 반쯤 묻혀 있었고 오래된 흙냄새가 났습니다. 그건 정희의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그날 저녁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말했습니다. 성인이잖아요. 가출일 수도 있죠. 친구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짐을 다 두고 갔어요. 조사는 짧게 끝났습니다. 박현수는 진술했습니다. 정희가 부산에 급히 갈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짐은 왜 남겨뒀습니까? 다음에 들른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 이후 경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창문은 다시 닫혔고 병원은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류에서 지워졌고 자취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퇴근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1983년 7월 19일 마포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형사 2명이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경찰의 손은 항상 모자랐습니다. 하루에도 절도, 폭행, 사기 사건이 수십 건씩 들어왔고 성인 여성의 실종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대부분 가출일 것이다로 처리되던 시절이었지요. 형사 최영철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현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1983년엔 과학수사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CCTV도 감식 장비도 없었습니다. 형사는 그저 눈으로 확인하고 수첩에 몇 줄을 적었을 뿐이었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침입 흔적 없음, 폭행 흔적 없음. 보고서는 단 3줄이었습니다. 정희의 가방과 지갑, 월급 봉투는 증거로 수거되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15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돈을 두고 떠난 것이 이상했지만 형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급히 나가느라 두고 갔을 가능성 있음. 배수로에서 발견된 흰 구두도 가져갔습니다. 진흙을 털어내니 240mm 사이즈였습니다. 정희의 신발과 같았지만 형사는 말했습니다. 누가 버린 헌 신발일 수도 있죠. 그 한마디로 구두는 증거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박현수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의 말은 일관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가 부산에 급히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안에 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보냈습니다. 형사는 물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얼굴이 안 좋아 보였어요. 정희 씨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였을 뿐입니다. 박현수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병원 직원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간호사 김순자는 말했습니다. 그날 두 분이 평소랑 달랐어요. 대화도 거의 없었고 분위기가 묘했어요. 형사는 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소문이 있었습니까? 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있었어요. 가깝다는 얘기가 있었죠. 하지만 형사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보고서에는 단 한 줄이 적혔습니다. 직원 간 감정 문제 추정. 마지막 목격자 박영숙의 증언도 간단했습니다. 오후 3시쯤 원장님이 정희 선생님 좀 부르라 하셨어요. 그래서 전달하고 나왔습니다. 그녀가 들어가는 걸 봤습니까? 문 앞까지만요. 들어가는 건 못 봤어요. 형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대로 기록되고 끝이었습니다. 경찰은 박현수의 진술에 따라 부산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엔 정보 공유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전화와 전보가 전부였지요. 부산 경찰은 형식적으로 몇 곳을 둘러봤습니다. 부산역, 버스터미널, 여관 몇 곳. 어디에서도 정희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정희의 오빠와 언니가 직접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사진을 들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 못 보셨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부산에 가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니, 애초에 서울을 떠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건 발생 닷새째 되는 날 병원 뒤편 쓰레기장에서 1,000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흰색 가운에 단추가 달린 조각이었습니다. 단추엔 갈색 얼룩이 있었고 누가 봐도 피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그것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혈흔 추정, 혈액형 판정 불가, DNA 감정은 아직 없던 시절이었고 소량의 혈흔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박현수는 말했습니다. 가운 단추는 다 똑같습니다. 누구 것인지 알 수 없죠. 환자 피가 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때 경찰은 그 차분함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7월 말 박현수는 병원 폐업 신고를 냈습니다. 사유는 개인 사정. 신고일은 사건 발생 열하루 뒤였습니다. 정희의 가족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사라졌는데 왜 병원을 닫습니까? 하지만 누구도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원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대전으로 이사했습니다. 그와 함께 병원 기록도 직원 연락처도 사라졌습니다. 2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 전단을 돌렸지만 그 시절엔 주민등록 전산화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찾는다는 건 그저 바람 속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과 다를 바 없었지요. 9월 사건은 장기 미제로 분류되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의자 불명, 실종 동기 불명, 시신 미발견, 수사 종결. 그 후로 아무도 이 사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문 기사 한 줄로 끝났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혀졌습니다. 누군가는 남자 따라 도망갔대 라 말했고 누군가는 그래도 간호사였는데 설마 하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공덕동 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2층 창문엔 먼지가 쌓였고 겨울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낡은 간판이 흔들렸습니다. 흰 가운은 사라졌고 이름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건물 어딘가엔 아직도 그녀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1983년 7월 20일 경향신문 사회면 하단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단 3줄이었습니다. 마포구 공덕동 병원 간호원 이모 27시 17일 실종. 경찰 수사 중.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름은 이니셜로 처리되었고 사진도 없었습니다. 다른 신문엔 아예 기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실종은 뉴스가 아니었지요. 특히 젊고 미혼인 여성이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 시절은 오공화국 초기였습니다. 언론은 철저히 통제되었고 무엇을 써야 하는지, 무엇을 써선 안 되는지 모두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회면 기사조차 검열 대상이었지요. 강력 사건이나 불륜, 성범죄 관련 내용은 사회기강 회의를 이유로 대부분 삭제되었습니다. 7월 22일 정희의 오빠가 신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동생이 사라졌습니다. 기사 좀 크게 내주십시오. 기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성인 실종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범죄로 확정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범죄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하니 기다려보시죠.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끝내 침묵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의 이름은 신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간호사 말이야. 원장이랑 그런 사이였대. 유부남이랑? 응. 그러다 임신했나 봐. 그래서 도망갔대. 확인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치 진실인 양 이야기했습니다. 1980년대의 사회는 냉정했습니다. 여성의 실종은 언제나 남자 문제로 귀결되었지요. 가출, 동거, 임신, 낙태. 사람들은 언제나 여성의 도덕성부터 의심했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은 말했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버릇이 없어. 유부남이랑 놀아난다지. 약국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창피하겠어. 고향에 어떻게 내려가나 몰라. 그들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정희의 어머니는 하루 종일 동네를 돌며 외쳤습니다. 우리 딸은 그런 애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식 일을 다 알겠어? 그 말에 어머니의 눈빛이 꺼졌습니다. 1983년 서울에서만 400명 넘는 여성이 실종 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단순 가출로 처리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10%도 안 되었지요. 경찰의 인식은 단순했습니다. 성인이 자기 의지로 나갔는데 우리가 뭘 더 합니까? 여성의 실종은 범죄가 아니라 사생활 문제로 취급되던 시대였습니다. 정희의 친구들은 경찰서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정희는 스스로 사라질 사람이 아닙니다. 범죄 가능성을 의심해 주십시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냉정했습니다. 자발적 외출일 수도 있습니다. 연락이 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희의 가족은 직접 뛰었습니다. 부산, 대전, 광주까지 내려가 사진을 들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 못 보셨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사비로 전단 500장을 인쇄했습니다. 이정희 27세 실종. 연락 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전봇대에 붙였고 지하철역에 뿌렸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단지는 비에 젖어 찢어지고 누군가 떼어냈습니다. 8월, 가족은 청와대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제 딸을 찾아주십시오. 한 달 뒤 돌아온 답장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중입니다. 정희의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점집을 찾았습니다. 우리 딸이 살아 있습니까? 무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 근처에 있네요. 하지만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한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녀를 잊었습니다. 병원이 문을 닫자 동네 사람들도 떠났습니다. 새로운 가게가 들어섰고 그 자리를 지나는 사람들 중 그 사건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신문에서도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그 시절 여성의 실종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이었고 추측이었고 결국 침묵이었지요. 정의는 기록에서 지워졌고 기억에서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여자가 조심했어야지. 그것이 1983년 이 나라가 정의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984년 봄, 공덕동의 병원 건물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2층 창문엔 먼지가 쌓였고 출입문엔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잠시 고개를 들어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간호사 실종된 데 아니야? 맞아. 아직도 못 찾았대. 정희의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매달 경찰서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진전이 있습니까?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직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도 바뀌었고 서류는 창고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수사가 멈췄다는 뜻이었지요. 1986년 건물주는 세입자를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라졌던 곳이라는 소문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누군가는 귀신이 나온다는 말을 퍼뜨렸고 세입자들은 하나둘 발길을 돌렸습니다. 건물은 3년째 텅 빈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1987년 거리에는 민주항쟁의 함성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외쳤고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누군가의 실종보다 내일의 생존이 더 급했던 시절이었지요. 정의의 이름은 그렇게 한 걸음 더 뒤로 밀려났습니다. 1988년 서울은 올림픽으로 들떴습니다. 공덕동도 새 단장을 했습니다. 낡은 벽엔 페인트가 새로 칠해지고 도로가 포장되었습니다. 병원 건물도 겉모습은 말끔해졌지만 그 안의 공기는 여전히 낡고 쓸쓸했습니다. 1989년 가을 드디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1층엔 편의점이, 2층엔 학원이 들어섰습니다. 진료실이 있던 자리엔 책상이 놓였고 간호사실이 있던 공간엔 복사기가 들어섰습니다. 배수로는 시멘트로 덮였고 정의가 사라진 자리는 다른 일상으로 채워졌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1991년 정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딸을 찾지 못한 채였지요. 임종 직전까지 정의는 어디 갔을까라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친척 몇 명만 왔습니다. 이웃들은 이미 오래전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1993년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서류는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되었고 더 이상 아무도 그 파일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1995년 재개발 바람이 불었습니다. 병원 건물도 철거 대상에 올랐습니다. 포크레인이 들어왔고 건물은 며칠 만에 무너졌습니다. 2층 원장실도 간호사실도 옥상 계단도 모두 잔해가 되었지요. 철거 현장 인부 한 명이 낡은 책상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안엔 오래된 출근부가 있었습니다. 1983년 7월 17일 마지막 줄에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정혜 근무 중. 잉크는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그 인부는 장부를 쓰레기 더미에 던졌습니다. 옛날 거네. 그렇게 정의의 마지막 기록은 사라졌습니다. 1996년 그 자리에 새로운 상가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1층엔 옷가게, 2층엔 PC방,
3층엔 부동산. 누구도 그곳에 병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드나들었지만 그 땅 아래에 어떤 이야기가 묻혀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가 닥쳤습니다. 모두가 살아남기 바빴습니다. 정의의 오빠도 직장을 잃었고 동생을 찾는 일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2000년 새로운 세기가 열렸습니다. 휴대폰이 손에 쥐어졌고 인터넷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VHS를 버리고 DVD를 샀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였지요. 2001년 정희의 아버지는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딸의 이름도 얼굴도 잊었습니다. 그는 가끔 누가 찾아왔나? 라고 물었지만 누구를 기다리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공덕동 거리에도 사람들의 함성이 울렸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환호했고 그 자리가 누군가의 마지막 발자국이 남은 곳이라는 걸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잊혔습니다. 기록에서도 기억에서도 말이지요. 2003년 여름 상가 건물 3층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벽을 뜯어내던 인부가 비닐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한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 오는 옥상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지요.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옆엔 사람의 그림자 하나. 키가 큰 남성의 그림자였습니다. 사진 뒷면엔 연필로 희미하게 쓰인 글씨가 있었습니다. 1982.1일 비 오는 날. 그리고 J, H, 라는 이니셜. 봉투 안엔 편지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글은 그곳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인부는 사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표정, 그 옆의 그림자, 그리고 미완의 편지. 무언가 남겨진 이야기 같았지요. 그는 사진을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찾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다시 잊혔습니다. 시간은 또 흘러 2010년대가 되었습니다. 공덕동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지하철이 교차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걷고 카페에서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 사진을 발견했던 인부는 어느 날 집을 정리하다 서랍 속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오래된 사진인데 혹시 아시는 분? 몇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옛날 사진이네요. 간호사 같아요. 그림자 느낌이 좀 무섭네요. 그리고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이거 1983년 공덕동 간호사 실종 사건 아닐까요? 저희 어머니가 그 사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댓글을 남긴 사람은 정희의 조카였습니다. 2015년 가을 인터넷에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벽 속에서 발견한 1980년대 사진. 혹시 아시는 분이었지요. 흑백 사진 속엔 흰 가운의 여성이 서 있었고 그 옆엔 사람의 그림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1982.1일 비 오는 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반응이었지만 그중 한 댓글이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혹시 1983년 공덕동 간호사 실종 사건 아닐까요? 저희 작은어머니가 그때 실종되셨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 댓글을 쓴 사람은 정희의 조카 이민준이었습니다. 당시 7살이었던 그는 고모가 사라진 날의 비 냄새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사진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고 사진 원본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노인이 된 아버지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정이 같구나. 옷도 병원 가운이고.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난 거냐? 공덕동, 그 병원 건물 벽 속에서 나왔대요. 벽 속에서? 민주는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1983년 7월 17일, 제 고모는 병원에서 사라졌습니다. 32년이 지났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 계시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2016년 초, 한 방송국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제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들은 정의 사건의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창고에서 낡은 사건 파일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 몇 장, 가방, 지갑, 월급 봉투, 그리고 배수로에서 발견된 흰 구두 한 짝. 하지만 중요한 증거였던 가운 단추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기록엔 있었지만 실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은 그렇게 많은 걸 지워버린 것이었지요. 제작진은 관계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간호사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 마지막 목격자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원 박영숙 씨였습니다. 2016년 여름, 박영숙 씨는 경기도 수원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 일은 너무 오래됐어요. 잘 기억도 안 나요. 하지만 정희의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 선생님.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이상한 걸 봤어요. 그런데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3시 20분쯤이었어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원장님이 절 부르셨어요. 정희 선생 좀 보내요.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낮고 굳어 있었죠. 정희 선생은 불안해 보였어요. 그래도 원장실로 들어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퇴근하고 30분쯤 지나서 우산을 놓고 온 게 생각났어요. 다시 병원으로 갔죠. 그때가 오후 4시쯤이었어요. 병원 문이 잠겨 있었어요. 평소엔 5시까지 열려 있는데 이상했죠. 창문으로 들여다봤어요. 복도는 어두웠어요. 그런데 원장실 문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누가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시계를 봤어요. 4시 10분이었어요. 분명히. 하지만 원장은 경찰에서 오후 4시 반쯤 퇴근했다고 진술했죠. 둘의 말은 20분이나 달랐습니다. 왜 경찰에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서웠어요. 원장님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 그냥 조무원이었어요. 누가 제 말을 믿겠어요. 그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희 선생님, 미안해요.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다큐멘터리 예고편이 공개되자 또 다른 증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층 약국 약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4시 반쯤 퇴근했어요. 그런데 뒷문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거운 게 떨어지는 소리 같았죠. 병원 맞은편 문방구 주인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죠. 그때 원장님이 뒷문으로 나오는 걸 봤어요. 트렁크 큰 차를 몰고 와서 뭔가를 싣는 것 같았어요. 큰 짐이었어요. 김, 포대 같은 거. 하지만 누구도 그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렸고 세상은 조용했으니까요. 제작진은 구청에서 박현수 내과의 폐업 신고서를 찾아냈습니다. 신고일은 7월 28일이었지만 폐업 희망일은 이상하게도 7월 17일이었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바로 그날이죠. 행정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보통 폐업일은 신고일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이건 소급 신청입니다. 즉, 7월 17일부터 병원이 존재하지 않았던 걸로 처리하려 한 겁니다. 그 후의 기록은 더욱 기이했습니다. 박 원장은 한 달 만에 대전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병원을 열었지만 1년 만에 폐업했습니다. 이후 부산으로, 다시 미국으로, 그리고 2003년 미국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끝내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2016년 9월 다큐멘터리 사라진 흰 가운이 방영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다. 왜 아무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나? 그 원장, 너무 의심스럽다.
방송 후 경찰은 사건 재검토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33년이 지난 사건에서 찾을 수 있는 진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사라졌고 핵심 인물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사건은 다시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졌던 한 사람. 하얀 가운을 입었던 젊은 간호사. 그녀는 이제 세월 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2020년 봄, 코로나가 세상을 멈춰 세웠습니다. 거리는 비었고 사람들은 집 안에 갇혔습니다. 공덕동도 마찬가지였지요. 카페와 식당이 문을 닫고 출근길엔 사람의 그림자조차 드물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선 오래된 미제 사건들이 다시 떠올랐고 유튜브에는 잊힌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정의의 사건을 다뤘습니다. 1983년 서울 한복판에서 사라진 간호사. 영상은 단숨에 200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댓글창엔 수천 개의 글이 달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이잖아.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지? 1980년대 여성의 인권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리고 한 줄, 고모님 명복을 빕니다. 정의의 조카 이민주는 그 댓글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이 고모를 기억해주네요. 그는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정의를 기억합니다. Remember 1983. 고모의 사진과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팔로워가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은 정의를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였지만 그들은 공감했습니다. 잊히지 않아야 할 이름입니다. 정의는 늦어도 와야 해요. 2021년 여름, 공덕동 상가 건물 1층에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라스트 신 라스트 신. 사장 김수진은 오랜 꿈을 이뤘지만 공사 도중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 예전에 병원이었대요. 그것도 사건이 있었던 병원. 수진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카페로 운영하면서 이분을 기억해야겠다. 카페 한쪽 벽엔 정의의 흑백 사진이 걸렸습니다. 그 아래엔 이런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1983년 7월 17일 이곳에서 이정희 님이 사라졌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손님들은 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숙연히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 카페는 추모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수지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옆방에서 똑똑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비가 올 때마다 소리는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불이 꺼진 옆방 문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곳은 과거의 원장실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수지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혹시 정희님이 아직 이곳에 계신 걸까요? 그녀는 작은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흰 국화 한 다발, 그리고 쪽지 한 장. 정희님, 편히 쉬세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2023년 7월 17일, 정의가 사라진 지 꼭 4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민주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고모는 27살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꿈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람들이 카페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님을 추모하러 왔습니다. 20대 학생, 30대 직장인, 40대 주부, 60대 노인. 그 누구도 정의를 알지 못했지만 모두가 그녀를 기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녁 카페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촛불이 켜졌고 1분간의 묵념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노래를 불렀고
누군가는 시를 읽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삶을. 2024년 대학원생들이 잊힌 여성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정의의 이야기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자료를 모아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Remembered Names. 그 안에는 사진, 기록, 증언,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담겼습니다. 누구나 메시지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명복을 빕니다.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한 사건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시대가 만든 침묵의 희생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10월 정의가 사라진 지 42년이 지났습니다.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 옆엔 여전히 미제라는 단어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공덕동의 카페 라스트 씬엔 오늘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누군가 조용히 사진 앞에 서서 묵념합니다. 정의의 조카 민주는 매년 7월 17일 그곳을 찾습니다. 그는 이제 50대 중반이지만 고모의 이야기를 아들, 딸에게 들려줍니다. 너희 큰고모는 세상이 외면한 정이었단다. 경찰 파일엔 여전히 미제라 적혀 있지만 온라인 추모 페이지엔 매일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의 침묵을 기억합니다. 한 고등학생은 역사 수행평가로 정의의 사건을 다뤘습니다. 교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잊지 않는 것이 진짜 추모입니다. 어느 비 오는 날, 한 젊은 여성이 카페를 찾았습니다. 사진 앞에서 잠시 서 있더니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분의 삶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지는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한 정희님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창밖엔 빗줄기가 흘렀습니다. 1983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날의 침묵은 깨졌고 정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있지만 기억은 이제 빛이 되었습니다. 42년이 흘렀습니다. 이정희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83년 7월 17일 그날의 출근부에는 여전히 그녀의 마지막 서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정희 근무 중. 잉크는 바랬지만 그날의 기록은 아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어쩌면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한 정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람을 잊는 것은 그를 2번 죽이는 일이지요. 반대로 기억하는 것은 그를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정의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침묵 속에서, 그 시대의 무관심 속에서 조용히 지워졌을 뿐입니다. 1980년대 그런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오늘도 공덕동 어딘가엔 흰 가운을 입은 그녀의 잔상이 비처럼 스며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녀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부르는 한 그녀는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라진 흔적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잊지 않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세요.